네,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또 이제 시작할 때 배경화면을 하나 걸어봤습니다. 제가 별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도와주는 우리 같이 일하는 스태프가 했는데 고르다 보니까 별자리네요. 아무튼 간에 이런 거 하나 걸어놓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그 김세연 얘기부터 시작해서 한 서너 꼭지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오늘로 날 미뤘죠. 한번 다시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보자. 간단하게. 아시다시피 금수저 김세연이가 침 뱉고 떠났죠. 이 사람은 뭐 김무성계고 탈당파고 탄핵 찬성파고 이 탄핵 묻고 가자라는 입장이고, 떠날 때 말은 뭐 그럴듯하게 했어요. 한국당 수명 다 했다. 좀비 정당이다. 비호감이 역대급이다. 감수성,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없다. 조롱의 대상이다. 글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말이 나가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그 발표 전문 보면 가관이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대기업 막 그냥 비난하고 대기업이 뭐 잘못했다고 대기업을 비난해요. 와, 이거 참나. 그러니까 이 사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 뭐 연구소장인가 거긴 또 안 그만두고 버티고 있다면서요. 뭐 딴 생각하는 거죠. 다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냐? 감수성, 공감 능력, 소통 능력. 나 참 계량화되기 어려운 거, 혹은 어떤 그 판정의 기준을 내리기 어려운 것을 마구 막 주워 삼기는 사람들은 일단 10중 8구 거짓말쟁이로 보면 됩니다. 아니, 감수성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 수준이다. 감수성 지수가 얼마다. 저는 감수성 지수라는 단어도 못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단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다 없다를 함부로 얘기합니까?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거 지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잡아 돌리면 겉으로 들으면 맞아, 한국당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그건가 봐.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한국당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감수성,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건 뭐 이렇게 기준이 없잖아요. 판단 기준이. 뭘로 공감 능력을 측정할 거며 소통 능력을 측정할 거예요. 한국당의 문제는 뭐냐?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판단 능력이 있어요. 뭐냐? 자기 손해 보더라도 입 바른 소리 하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중 문명전쟁 지지한다. 북한 해방을 전망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국권이 유지돼야 되고 지소미아를 탈퇴하면 안 된다. 반일 히스테리 세뇌하지 말아라. 지금 일본이랑 잘 지내야 된다. 공수처법에 의한 헌법 파괴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결사 반대하겠다. 우리가 오늘 날짜로 국회의원 총사퇴한다. 그 다음에 사기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절절하게 평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거는 대부분 자기가 손해보는 주장이거든요. 이런 손해보는 주장들은 안 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죠. 지금 국민들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입 바른 소리 해서 손해보는 주장하면서 치고 나가기를 원한다고. 근데 이런 주장하면 당내에서 뭐 김무성한테 찍히고 황교안한테 찍히고 누구한테 찍히고 나경원한테 찍히고 이래서 공천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가만히 아닥하고 있어서 공천만 빨리 끝나라. 그럼 난 열심히 가서 선거운동하지. 이러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보면 야, 나라가 이 위급한 상황인데 도대체 저자들은 뭐냐? 문재인 586과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 이런 진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김세연이 이 말 안 하잖아요. 자, 근데 이런 이런 뭐랄까 행태라 그럴까, 혹은 이런 행각, 이런 생각이 김세연이라는 인물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권 상류층에 아주 팽배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례로 조선일보가 또 최보식 씨를 시켜가지고 엄청 띄운 그 김명자라는 전직 아마 환경부 장관인가 했었고, 이 사람 뭐 환경공학자인가 그래요. 국회의원도 한번 했었고. 이 사람이 이제 원로급 나이인데 70대 중반인데 탁 폼을 잡고서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고
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고 뭐 최보식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의 향연이라고 막 엄청 띄워줬는데 실제로 보면 야, 뭐 이런 황당한 생각, 천박한 생각을 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일단 이 사람 여러 가지 위험한 생각 중에 한 몇 가지를 짚었죠. 우선 첫째,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산업혁명으로 불평등이 심화됐다. 이거 무지하게 그릇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에 의해서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멜더스의 사슬, 멜더스의 수갑이 끊겼다고요. 멜더스의 사슬 혹은 수갑이라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이 생산성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평화 시기가 오래되고 기후가 뭐 괜찮고 이러면 인구가 막 늘다가 이게 기후 변화가 오거나 기후가 안 좋아서 흉작이 계속되거나 전쟁이 나서 인구를 조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불어난 인구를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멜더스의 사슬이거든요. 이게 산업혁명으로 끊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아에 굶주려서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쓰러져가고 전쟁통에 쓰러져가고 기아에 굶주린 나머지 인육을 먹고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고 이런 게 산업혁명에 의해서 극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서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등 이런 소리 하면 글쎄요. 참 뭐라 그럴까 배불러 터져서 겁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이 사람을 대량 학살하고 이 가능성 그러지 않아도 살아날 가능성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주어진 건데 뭐 영아 살해 뭐 유아 사망률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평균 수명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로 아담 스미스, 케인스, 마르크스를 꼽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오늘 이 얘기도 좀 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미중 문명 전쟁이나 홍콩 자유저항 이런 건 외면해요. 아예. 책이 나왔을 때는 이미 미중 문명 전쟁은 벌써 1년 이상 진행된 상황인데 그다음에 20세기의 전체주의 광란을 외면합니다. 그다음에 현대 문명이 최근까지 산업혁명 이후 특히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 나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어떠한 사회적 유대도 다 끊겨간 예를 들어서 종교적 공동체 또는 문중, 집성촌 그다음에 뭐 대가족 이런 어떤 공동체적 유대가 다 끊긴 시장 속에서 아등바등 떠서 혼자 살아가는 자의식 덩어리 이걸 현대 문명이 막 양산한다. 이게 산업혁명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강화된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게 250여 년 만에 산업혁명이 70년대, 80년대 이제 와트의 전기기관이 나왔으니까 60년대인가? 1960년대 그 무렵이니까 한 250년 만에 이게 이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 같아.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심리라는 게 오히려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네트워킹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으로 아마 바뀔 것 같아. 이 가능성이 최근 눈앞에 닥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혁명을 운운하고 인류의 그런 역사를 운운한 책을 쓰려면 이걸 다뤘으면 좋죠. 이런 거는 뭐 그런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거, 이런 철학적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거 김명자 씨 아무 소리 못 해요. 더욱이 김명자 씨는 이제 제가 저 원로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과청 회장을 2년 반 동안 하면서 원전 반대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요새 이제 좀 세상 바뀌니까 최보식 기자랑 이제 인터뷰하면서 갑자기 원전 정책 비판하더만. 아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나? 문재인 정부가 서슬 펄할 때 그때 했어야지. 이런 비겁한 쓰레기 같은 행각과 생각을 부끄럼 없이 근사하게 책으로 근사한 제목 따라서 내면 그게 원로고 그걸 또 조선일보 같은 데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터뷰를 잘한다는 기자인 최보식 씨 같은 사람이 또 띄워주고 이게 무엇들 하는 초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부터 해서 이 김명자 씨의 그 위험한 사고 방식을 계속 밟고 있는데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김명자 씨 저 몰라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에 믿을 만한 원로 정말 드물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담담하게 용감하게 직시합시다. 그러고 출발합시다. 그런 뜻에서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산업혁명이 불평등을 확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으로 멜더스의 수갑이 깨졌습니다. 멜더스의 사슬이 깨졌습니다.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빙하기가 한 10,000년 전쯤에 끝났는데 빙하기가 끝나고 말이 가축화된 게 한 4,000~5,000년 전 돼요. 한 5,000년 전이라고 잡았을 때 이때 잠시 말이 가축화됐다라는 거는요. 처음에 식용으로 가축화됐습니다. 말이 마차 끄는 걸로 가축화된 건 4,000년 전이고요. 말이 식용으로 가축화된 게 한 6,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잡아서 한 5,000년 잡은 거고. 소는요. 그전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그 물소, 그 야생 물소, 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무섭잖아요. 소는 옛날에는 그렇게 무서운 야생 동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축화된 게 한 5~6,000년 전밖에 안 돼요. 소는 굉장히 늦게 가축화된 거예요. 그 전에 닭, 오리, 양, 돼지 이런 건 빨리 가축화됐고. 그래서 이 대형 포유동물이 가축화된 거죠. 말소는 이 초대형 포유동물이죠. 물론 이제 양이나 돼지도 그 대형이지만 말소에 비하면 뭐 이제 명함도 못 내죠. 근데 이 말소의 가축화를 뭐 대충 잡아서 한 5,000년 전쯤 잡으면 이 5,000년 전까지 빙하기 끝나고서부터 한 400만 인구를 못 넘어요. 전 세계 인구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인구학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인구 추정을 한다고요. 지금 유전자 분포라든지 기타 등을 해서 인구 추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400만은 못 넘는다고요. 그럼 이게 언제 1억을 돌파했어? 전 세계 인구가. 공자님, 부처님 태어날 때 1억 돌파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2억 돌파해요. 전 세계 인구입니다. 지금 이게. 징기스칸이 말 달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할 때 전 세계 인구 한 3억 정도예요. 그러면 산업혁명 직전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때 얼마냐 전 세계 인구? 4억에서 5억밖에 안 돼요. (4억에서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각 지역도 이 비례로 대충 때리면 맞아요. 산업혁명 직전 15세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2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100년 지난 시점. 이때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의 20분의 1쯤 4억이니까 20분의 1 지금 한 80억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였겠냐. 2조 그때쯤에 15세기에 한 400만 500만 했을 거다. 지금 한반도 전체 8천만이니까 그거 20분의 1 하면.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사료 뒤지면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통계가 그렇게 무섭다고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공자 때부터 산업혁명까지 2000년 동안 인구 몇 배 늘었는데 4배 늘은 거예요. 이게 인구 못 늘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좀 증가하면 바로 먹고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이제 전쟁을 통하거나 혹은 기아 같은 거 한번 닥치면은 질병으로 쫙 죽어버린다고요. 이 멜더스의 이 순환, 그러니까 이제 뭐 기아도 없고 기후도 좋아가지고 인구가 늘다가 사회가 위기에 빠져요. 그래서 전쟁 혹은 기아를 통해서 인구가 다시 줄어서 돌아가요. 이 멜더스 순환이, 멜더스의 사슬, 멜더스의 수갑이 언제 끊긴 거냐? 산업혁명 때 끊긴 겁니다. 이건 경제사의 법, 그냥 기본 ABC예요. 오케이. 멜더스의 사슬이 차라리 낫어. 불평등이 불평등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 싫어. 오케이. 그러면 김명자 선생,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백신 맞히지 마세요. 영아 사망률 높잖아요, 옛날에.
1000명당 30명, 1000명당 40명. 지금 우리 영화 사망률 1000명당 한 2명이나 될래나? 1000명당 50명 올라가잖아. 그 다음에 불쌍한 우리 인류의 선배 세대를 생각해서 한 5년에 한 번씩 굶어 죽을 정도까지 굶주리시라고 한 번씩 굶으면은 전부 나이 40에 전부 진이 빠져가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이빨 다 들떠서 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다 오고 살아나도 허리 다 꼬부라지고. 옛날 정말 비참했다고요. 집단으로 기아 사태가 오니까 인간이 인간 인육을 먹잖아요. 눈이 뒤집혀서 너무 배고프니까. 이 사슬, 이 악순환이 산업혁명에서 끊긴 거예요. 뭐 평등하냐 불평등하냐 따질 것도 없어. 거기다가 아무리 불평등하다 그래도 요새는 전부 스마트폰 쓰는 세상이 됐고요. 아무리 불평등하다 그래도 영아 사망률이 웬만큼만 관리해 주면은 1000명당 5, 7명까지 내려왔고요. 아무리 불평등하다 그래도 전부 교육과 소통이고 전 세계의 다른 지구 건너편은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됐고요. 이건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평등 불평등을 따지고 자시고 말고 할 기준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 수준도 못 됐던 거예요. 이게 산업혁명에 의해서 현대문명의 성숙함에 의해서 비로소 인간이 아유 어떻게 아프리카는 저렇게 못 살아. 아 물론 물가는 싸지. 거기서 한 끼에 한 1달러짜리 먹으면 거기 잘 먹어. 우리로 치면 한 돈 10,000원짜리 먹는 거야.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구매력 기준 그 기준 따지면은 꽤 비싸. 그래도 좀 너무 깝깝하잖아. 살기가 너무 좀 지저분하고. 어떻게 근데 저기 선진국은 저렇게 잘 사냐?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라도 하게 된 게 산업혁명 덕분이라니까요. 산업혁명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혁명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가 아니라 산업혁명에 의해서 비로소 평등하니 불평등하니를 국가와 인종과 대륙을 비교하면서 논할 수라도 있게 됐다. 이게 현실입니다. 좀 철 좀 드십시오, 김명자 선생. 인류 역사를 그렇게 농단을 하지 마시고 금숟가락 들고 설치면서.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유 뭐 그냥 좀 사람이 좀 철이 없어서 저런 소리 하나 보다.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철이 없냐. 세상 뭐 이치를 모르냐.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르크스는 과학자 경제학자인데 그게 세계 3대 과학자 경제학자에 속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 그 전에 슌페터라고 미국의 그 유럽계 그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이 슌페터가 세계 10대 경제학자 꼽을 때 마르크스를 넣습니다. 근데 그 책이 1940년대가 50년대쯤 나온 책이에요. 슌페터가 그 세계 경제학자들 이렇게 요약해서 쓴 책이. 그때는 소련 공사권이 기세가 등등할 때예요. 아니 전체 인간의 4분의 1, 3분의 1이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살고 있는데 이론이 맞았던 틀렸던 그 체제를 만들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그 세계 10대 학자에 넣어야지. 근데 그 실험 다 실패했잖아. 비참하게 다 끝났잖아. 소련 동구의 공산권 실험 다 끝났잖아요. 아프리카의 공산혁명 실험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비에트남과 중국의 공산혁명 실험 다 끝났잖아요. 사람 중국 같으면 사람 6천만에서 7천만 죽고 끝났고 비에트남 같으면은 그 저기 뭐야 그 보트피플 100만 200만 죽고 끝났어요. 내부 숙청 이거 보트피플 말고 숙청까지 다 따지면 한 500만 죽고 끝났다고. 킬링필드 그 조그만 캄보디아 조그맣다는 게 나라가 조그만 게 아니라 인구 규모 자체가 우리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조그만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 순식간에 대량 학살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마르크스는 경제학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실험 다 끝난 거 가지고 비참하게 실패한 것 같고. 이거 악마입니다. 마르크스가 악마라는 걸 제가 잠깐 증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명제는 한 4가지 정도로 경제학 파트에선 정리가 돼요. 우선 첫째, 모든 이유는 착취다.
이윤을 이 사람들은 잉여라고 불러요. 이윤은 마땅히 노동자의 몫이 되었어야 한다. 이윤은 더 이상 존재해야 될 당위성이 없다. 부의 유일한 원천은 블루칼라 노동이다. 여기서 잠깐 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 다음에 무슨 벤처 사업가 이들이 누리는 부는 강도질한 부라 그래요.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에선 노동자가 누려야 될 부에서 그러면 제조업체 사장이 누리는 부는 뭐냐? 그건 착취해서 누리는 부라 그래요.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에선 강도질, 라버리하고 그 다음에 저거 뭐야? 그 제조업 블루칼라 노동자를 곧바로 장악하면서 뽑아낸 부, 착취, 익스플로이테이션 둘을 구별합니다. 김명찬 선생님께서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각종 연금, 기타 등등, 또 그다음에 부당하다는 건 노동자적 관점, 마르크스 노동주의적 관점에서 부당하게 높은 그런 금액, 그다음에 뭐 이자, 주식 소득 이거 다 강도질이에요.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라벌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연세가 높으시고 곱게 차려입으신 할머니 강도시네. 그게 지금 선생님이 세계 3대 경제학자라고 찬양한 자의 이론입니다. 알고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르크스가 착취라는 단어를 쓴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취는 exploitation입니다. 영어로. 원래 착취, exploitation은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착취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산을 허물어 광산을 개발하고 숲을 잘라내 목재를 만드는 그러한 것을 착취라고 부릅니다. 즉 자연자원 개발을 착취라고 불렀습니다. 제 말 안 믿어지시면 큼직한 영어사전 찾아보십시오. exploit. 그러면 자연자원을 개발한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게 원래 뜻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 단어를 제조업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장악해서 이윤을 뽑아내는 과정, 이 착취다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 왜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허물어뜨려야 될 산, 그래서 뽑아내야 될 광산, 잘라내야 될 숲, 뽑아내야 될 목재,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 단어를 골라서 썼다고 해요. 이 자들이 단어를 이렇게 납치해서 뜻을 비틀어서 써요. 제가 이렇게 단어를 납치해서 뜻을 비틀어서 쓰는 자들을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겉으로 솔깃한 주장을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뭔가 다른 속임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페미니즘이 그렇습니다. 일단 페미니즘이란 단어부터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예요. 이거 단어를 납치한 거라고. 왜 그러냐? 페미니티 그러면 여성성이에요. 페미니즘 그러면 여성성을 부정하는 운동이거든. 여성성 하지 마. 그건 남성 우월주의자들, 성차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야.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근데 페미니티 그러면 여성성이야. 그러니까 페미니즘, 여성주의는 여성성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단어를 잘못했네. 여성성 부정주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성주의라고 자기를 스스로 이름부터 가짜 이름을 딱 간판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간판을 반짝. 이거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그 다음에 똑같죠. 차별금지법. 이거요. 미국, 영국, 유럽 어디 가서 차별금지법이란 법은 없어요. 법을 만들 평등법이라고 만들어요. 왜냐? 인간은 원래 차별하는 동물이에요. 간단하죠. 상한 우유 먹다가 으악 하고 토하잖아. 제 혓바닥에 차별하는 거잖아요. 상한 우유인지 신선한 우유인지 제가 혓바닥에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차별하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맛을 보고 평가하는 동물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원래 뜻은 맛보다입니다. 평가하다입니다. 테이스트, 영어로.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동물이란 뜻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그 단어대로 딱 제대로 해석하면 맛보고 평가하는 동물이에요. 맛보고 평가한다는 얘기는 차별한다는 얘기죠. 야, 이 김치 씨었어. 아, 이거 중국 배추 썼네. 식감이 안 좋아. 버려. 안 먹을래 나. 맛보고 차별했네 전부.
경영학에서 뭐 가르쳐요? 너의 기업의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 이 상품의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 전부 differentiation, discrimination을 얘기한다고요. 차별을 얘기한다고 전부. 인간은 본원적으로 맛보고 평가하고 차별하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라는 거는 살지 말란 소리예요. 너 뇌수 사용하지 마. 너 미각 사용하지 마. 너 5가지 감각 사용하지 마. 네 정신 사용하지 마. 이 소리야. 말이 안 되는 독재적 법이에요. 그걸 근데 사람들 속여 먹으려고 차별 없는 세상 좋지?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천만에 평등법이라 그래야 돼요. 그런 법 추구하는 사람들은. 왜냐? 평등법이라고 하는 순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평등하게 만들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저의 유전자를 다 뽑아내서 죄송합니다. 저기 정신지체자의 유전자랑 바꿀 수가 없잖아. 그건 타고날 때 그냥 불평등한 거 아니야. 또 저기 뭐야 저기 삼성가의 그 저기 이모 씨 집안 굉장히 집안이 화목하고 좋네. 나도 확 바꿔갖고 족보 바꿔서 내가 이모 씨 되고 저 사람이 나 되면 되겠네. 그러면 집도 화목해지고 재산도 많아지네. 불가능하잖아요. 가족관계, 인연, 친구, 교우관계, 유전자 여러 가지 그 우연에 의해서 그 형성된 여러 가지 그거 이런 것들은 평등해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본원적으로 불평등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제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평등하게 해줄 거냐라는 고민은 좋은 고민이에요. 현실적으로 고민한다면, 온건하게 고민한다면, 피바다 만들지 않겠다라는 전제에 의해서 고민한다면 그건 나쁜 고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겠다는 거거든. 평등법이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 그래서 원래는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영국 같으면 평등법이라고 돼 있어요. Equality Act예요. 근데 여기 것들은 차별금지법이야. 황당한 것들이라니까요. 여기 여의도에 우글거리는 저 짐승 같은 자들은 황당한 것들이에요. 무식하게 짝이 없고. 그래서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뭐 자유한국당이 이것도 국회의원 중에서 야,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잘못된 단어야. 이거는 인생을 부정하는 단어야. 인간의 실존 조건을 부정하는 단어야. 이러면서 상대를 공격한 국회의원 없었잖아요. 천박한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페미니즘 한다는 것들, 한다는 사람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도 사기야. 차별금지 단어도 사기야. 또 젠더라는 단어도 사기예요. 젠더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HDMI 받아가지고 USB로 연결한다. 그런 그 어댑터, 그거 우리가 젠더라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 그게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순놈으로 받아서 넘겨줄 때는 받아서 받는 부분은 암놈이고 받을 때 순놈이고 저쪽 상대방은 이쪽은 또 자기는 순놈이고 저쪽은 암놈이고 뭐 이런 식이잖아. 암수 이렇게. 그 젠더는 원래 암수를 가리켜요. 섹스랑 비슷한 단어예요. 그게 뜻이. 그런데 이걸 단어를 비틀어. 그래서 섹스는 생물학적 성, 젠더는 너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머릿속에서 그 순간에 느끼는 너의 성적 정체성. 아침엔 나 남성인데 백모가 여자처럼 나 여자야 라고 느끼고 갑자기 루즈 바르고 싶었어. 아침에. 그러면 제가 그 순간엔 여성이에요. 저녁에 술 먹다가 온갖 상욕하면서 야 너라 이런 마초가 됐어. 그럼 그 순간에 저는 이제 남성 우월주의 마초 깡패예요. 젠더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의 성적 정체성은 여성이었고 저녁에 성적 정체성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섹스를 했으면은 남자랑 했어야 되고 저녁에 섹스했으면 여자랑 해야 돼요. 그게 젠더 주장론자들의 젠더 이데올로기.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이제 항공표에 그 성별 해서 쓸 때 거기다가 요걸 기록하는 순간에 느끼시는 성별을 뜻합니다. 생물학적 성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설명문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세상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쟤들이 말하는 차별 없는 세상이에요. 웃기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자, 젠더라는 원래 암수를 가리키는 단어도 빼갖고 이상한 뜻으로 써.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도 빼서 이상한 뜻으로 써. 차별, 평등을 얘기해야 되는데 차별 금지를 얘기를 해. 이게 다 이 버르장머리가 어디서 나온 버르장머리냐? 막스에서 나온 버르장머리입니다. 원래 단어의 뜻을 빼갖고 비틀어서 써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원래 단어의 그 어감을 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이끌고서 생산 과정을 집행하는 것을 산에서 산판 벌려서 나무 잘라내고 숲 잘라내는 그 과정과 같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착취라고 하는 거죠. 아주 악랄합니다. 자, 두 번째, 막스 경제학에 보면 이유는 자본을 증식시킨다. 이건 뭐 그럴듯한 소리예요. 세 번째, 자본은 노동을 지배한다. 근데 이윤이 아까 노동자의 것이었죠, 원래. 노동자에게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자본으로 빨려 들어간 다음에 그 자본이 노동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자는 자신의 과거, 즉 자신의 원래 속했어야 될 자신의 목 중에 자본으로 간 것. 그게 자신의 과거죠. 자신의 과거에 의해 자신의 현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동. 이 지배당하는 존재이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현상이 소외다. 여기서 이제 소외란 단어를 써요. 멋있는 무슨 철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스 경제학 정말 정교하네.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네. 이게 얼마나 흉악한지 또 말씀드릴게요. 김명자 씨 잘 들어두세요. 김명자 할머니. 소외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 문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를 양산하거든요. 이 자의식 덩어리들은 사회적 유대가 끊겼기 때문에 무도덕해지는 거거든요. 일체의 사회적 유대가 끊겨서. 그러면 이런 사회적 유대가 끊긴 이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들이 이제 현대 문명에서 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현상을 소외라 그래요. 철학에서는 엔트프렘둥 혹은 alienation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요. 이게 뭐랑 직결되냐면 소외되기 때문에 무도덕해지는 거거든. 세상과의 유대가 끊기는 현상. 그래서 무도덕해진다. 보고 배운 데가 없으니까. 내가 시장에서 심지어 나 치매 걸려서 가야 될 요양원 비용, 나 죽었을 때 화장할 비용, 그다음에 내 화장된 유골이 봉안될 병원 모집 비용, 이것까지 내가 시장에서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현대인이야. 내 형제자매, 그다음에 나의 뭐 대가족, 나의 문중, 나의 집성촌 이런 거 찾으면 웃기는 거라고요. 그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찾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것 자체는 오케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유대가 다 끊기다 보면 굉장히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가 나오거든. 이게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요. 이 현상을 소외라 그랬어요. 그런데 막스는 이 무도덕해지는 현상, 이 소외를 가지고 노동자가 착취당해서 이윤이 만들어져서 그 이윤이 자본으로 바뀌어갖고 자본이 노동자를 지배하는 과정. 즉 다시 말하자면 노동자의 과거가 노동자의 현재를 지배하는 과정. 이걸 소외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의미가 딱 뭐가 함의가 깔려요. 현대 세계에서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개판이 된 거는 자본의 횡포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하이제킹을 딱 해옴으로써 이따위 짓을 저지른 악마를 두고 세계 3대 경제학자라고 부르는, 그것도 전 세계 공산주의 다 망한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적 금수저인 김명자 씨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경제학의 영역은 아니지만 마르크스가 얼마나 황당한 그 악마적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쓰러져가는 계급에 속한 욕망의 동물이다. 계급에 속한 멤버라는 게 계급 멤버인데 욕망의 동물이다예요.
이게 막스의 인간관입니다. 자, 이게 세계 3대 경제학자 인간관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악마라고 불러야죠. 김명자 씨한테 묻는 거예요. 계급 투쟁을 끝장낼 최종 계급 프롤레타리아트가 등장했다. 이 사람 경제학으로 해서 합리화된 거예요. 이런 인간관이. 이 사람은 경제학이 이걸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거야. 이걸 두고서 김명자 씨, 김명자 원로님 혹은 김명자 짝퉁 원로님 이걸 두고서 세계 3대 경제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프롤레타리아트가 집행하는 최종적 계급 투쟁에 복무하고 기여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다. 김명자 씨, 이걸 두고 세계 3대 경제학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악마의 소리들을 두고. 이 악마의 소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 체계가 그의 경제학입니다. 제가 김명자 선생한테 이거 안 믿어지시면 일단 공산주의자가 되세요. 그리고 지하운동을 해서 피바다 계급 투쟁을 해서 저기 사회를 얻겠다 그러고 날뛰다 보면 충분히 과격하거나 충분히 미움을 받으면 이제 반과단체 국가보안법에 걸립니다. 그거 한 4번 정도 해당하시는 기간 하시고 또 요새는 세상이 좋아졌지만 옛날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뭐 한 번 잡혀가면 임의동행 상태에서 2달, 3달씩 고문을 받습니다. 그런 거 한 3-4번 받으세요.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위대하다고 느끼시면 진짜 빨갱이가 되시라니까. 나는 초월한 사람이야. 아, 물론 공산주의 사상은 싫지 하지만 막스 경제학 그건 꽤 괜찮은 경제학이야. 그 사람 경제학은 위대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 이런 사치스러운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 정도 사치스러운 아는 척을 해야 원로답다라는 그 이상한 그 지적 허영에 찌들려져 있는 속물 덩어리들이 대한민국의 상류층 지식층이에요. 자, 이런 건 요새 조선일보 태도 보면 바로 나오죠. 조선일보 얼마나 황당합니까? 트럼프는 장사치여서 돈 뜯기에 혈안이 돼 있는 자고 우리는 이런 트럼프가 천문학적 돈 뜯기를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구니까 우리는 핵무장하고 주한미군이랑 빠이빠이 해야 된다. 1억의 간첩스러운 사설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법 생각할 만한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톱이 이거 있었죠.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협정.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미국이 못 만들게 해요. 군사 여러분 그게 저기 그 일반적인 그 핵연료를 쓰는 게 아니라 재처리한 농축 핵연료를 쓰니까 원자력 협정 여기도 이제 그 농축 재처리 금지돼 있는 거죠. 그다음 미사일 제한, 우리 미사일 그 사거리가 800km인가로 제한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핵 공유. 이건 지금 미국이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첨단 전략자산 수입. 예를 들어서 이제 B2 같은 그런 F-22 같은 그런 비행기들 수입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요번에 지소미아 오케이 하면서 이런 거랑 좀 미국이랑 협상해서 미국한테 좀 얻어낼 거 얻어내자. 뭐 이런 주장인데 일단 뭐 그 주장 자체는 일단 생각해 볼 만한 주장이에요. 제가 그것도 좀 다시 보자는 얘기인데 일단 생각해 볼 만해요. 예. 근데 그 주장을 쓰는 기사에 제목을 어떻게 다냐. 핵심 제목은 편집자가 마음대로 안 달아요. 핵심 문장이 있다고요. 문장 어떻게 다냐. 이러한 제안들을 미국에 묶인 5대 안보 족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미국에 묶인 5대 안보 족쇄 풀자. 그럼 제목만 딱 보면 미국이 우리를 안보에 있어서 족쇄를 채워갖고 질질 끌고 가고 있다. 이 이미지를 딱 주는 거예요. 반미를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방 회장님이 요새 장사가 안 되시나 봐. 이제 반미 장사 나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겨레와 조선과 동아는 이제 한겨레스러워진 지 오래됐고 중앙은 거기는 한겨레보다 더 한겨레스러워진 지 오래됐고 그게 다 비슷비슷하신 분이다 이제. 그래서 몽창 다 같이 망하면 돼요. 전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때문에 다 같이 망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지경까지 가 있다고. 여기도 이제 말하자면 조선일보 그러면 이건 제도권 상류층의 어떤 멘탈을 반영하는 신문이거든요. 이게 여기 이 지경까지 타락해 있다.
그 아까 그 얘기, 아까 무슨 원자력 잠수함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핵물질 재처리, 농축 재처리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미사일 그 사거리 제한 풀어야 된다. 핵 공유해야 된다. 첨단 전략 자산 수입해야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요구 조건을 딱 걸었는데 이거 뭐 생각해 볼 만한 얘기인데 이 생각 전에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중국이랑 군사적으로 대립하려는 자체 무력에 의해서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려는 나라가 되는 게 우리의 꿈입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미국을 활용을 해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중국과 대립하는 그러한 안보 전략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저는 후자가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힘만 가지고 중국과 대립하면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예요. 일단 저쪽이 덩치가 크잖아요. 우리보다 우리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8천만이니까 우리보다 한 20배, 뭐 한 7, 8배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저기는 국력 총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 그때가 돼서 전체주의가 많이 쇠퇴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데가 있을 거고 여전히 그 터무니없는 그 중화 패권주의, 중화민족주의가 있을 거고 그런 체제, 그런 위험한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A부터 Z까지 전부 우리 힘으로 대립하는 걸 만든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해구상 갖다 쓰고 주한미군 잘 좋은 좋은 조건으로 군사기지 제공해서 잘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는 적정 수준까지 자체 군사력 다 유지하고 그게 맞는 거죠. 또 거꾸로 지금은 미중 문명전쟁에 의해서 중국을 쥐어 패는 분위기지만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무릎을 꿇고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인민해방군이 좀 길이 들거나 좀 낮아빠지고 중국이 어영부영 자유화 비슷하게 돼가고 이러면 다시 이제 경제가 우리가 중국이랑 깊게 엮여야 되거든요. 경제는 중국을 활용해야죠. 군사는 한미동맹의 축을 삼고 경제는 중국을 활용하고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정신문화는 철저한 반중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큰 문제가 정신문화가 친중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지식층 이런 게. 지금 보세요. 중앙일보 엊그저께 이상한 사람 책 소개하면서 그 미국 사람인데 그 또라이 같은 미국 그 역사학자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 책 그 한국어로 요번에 이제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거 소개하면서 미국은 11년 만인가 뭐 10몇 년 만에 뭐 이제 다 저물어가는 태양이다. 지금도 그걸 띄워줘. 크게 지면 털어서. 여기는 완전히 친중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정신과 문화가.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제 친구가 번역자인데 중국 관련 책을 번역하면서 문화혁명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이제 영어 책이에요. 이 편집자란 녀석이 꼭 문화대혁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cultural revolution이야. 거기 대자 없어. 그냥 문화혁명이야. 아니요, 문화혁명은 문화대혁명입니다. 계속 문화대혁명. 모택동 홍위병 같은 놈이죠. 출판사 편집장이라는 애가. 대한민국 굉장히 깊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 친중 사대주의에.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는 미국을 쓰고 한미동맹을 쓰고 경제는 중국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뭐 중국이랑 잘 그 교역해서 우리가 부를 누려오고 정신과 문화는 철저하게 반중 가야 되고 이 셋을 딱 맞춰야 되는데 이 셋 맞추자는 얘기는 조선일보는 안 하고 한미동맹이 아니라 전부 자체 중무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군수산업체에서 뒤에서 뽀찌 먹었어요. 조선일보. 참 좀 황당한 거예요. 오히려 요새 보면은 좌파의 대학생들이 일부입니다. 그 종북주사파 아니에요. 조금 색깔이 다른 그 일부 변두리 조직들이 대학가에 계속해서 홍콩 그 자유 저항을 지지하는 대자보 붙이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그 중국 유학생들하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사진 찍고 신상털이해서
중국 웨이보에 올려가지고 그 웨이보에다가 여기 한국 대학생 사진 올려놓고 협박하고 살해 협박하고 인격 모독하고 이런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까지 이제 반미에 선봉해주고 그 다음에 점자는 이제 여성 원로라는 사람이 이런 황당한 마르크스가 뭐 세계 3대 경제학자에 속한다는 등 무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인류 불평등이 강화됐다는 등이라 황당한 소리를 뻐젓이 꽤 아는 척하면서 책으로 써서 내고 이게 대한민국 최상류 지식층의 민낯이란 말이죠. 이게 따라서 정치로 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 첫째, 현대 문명의 근원 이제 그 근본적 진실 정치로 오게 되면 한국 정치에 관한 근본적 진실을 정치가 철저히 외면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첫째는 그 외면하는 진실의 첫 번째 진실은 뭐냐면 현대 문명의 근원적 약점, 아까 그 해체, 즉 인간을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만들어가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 작동해온 그 해체 경향이 이제 극복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이거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게 워낙 철학적인 얘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동이 아무리 단가가 낮고 아무리 안 알아주는 노동, 예를 들어서 피자 배달원 같은 노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노동이 사용하는 그 이동 단말 기타 등등 때문에 이제는 어느 위치의 노동, 어느 분야의 노동이든 간에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세상과의 연결이 보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이 마이크로코즘이 됐어요. 그걸 조그만 거 안에 세상 전체의 모습이 들어있는 걸 마이크로코즘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세상과의 유대에서 단절되질 않아요. 잘.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하루 종일 요만한 고무바킹 입에다가 물고 물고서 그 컨베이어 벨트로 조립해야 될 대상물 지나가면 하고 하루 종일 입이 쥐가 나도록 생고무 냄새 맡아가면서 고무바킹 조립하는 그런 노동으로 하루에 8시간, 10시간 한 사람은요. 자기 노동 과정에서 세상의 이치를 볼 틈이 없잖아. 노동 끝나면 너무너무 지쳐있고. 남녀 연애도 좀 해야지. 소주도 한잔 해야지.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빨래나 못 되고 좀 해서 좀 널어야지. 그리고 얼른 자야지.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또 고무바킹 입이 여기 아구지에, 이건 요거 아닙니다. 여기 턱관절에 쥐가 나도록 고무바킹을 물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세상 이치가 자기 노동 속에서 안 보이죠. 세상과 유대가 단절된다고요. 노동이 세상과 유대를 단절시킨다고요. 막스가 그 약점을 치고 들어왔던 거거든. 노동 자체가 소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겠어요. 그 선동이. 그 악마적 선동이죠. 두 번째, 노동의 마이크로코즘. 최근 일어난 일이에요. 1, 2년 사이에. 두 번째, 소통의 개인화죠. 지금 저의 유튜브가 저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일종의 사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평균 한 2만 조회 한단 말이에요. 2만에서 3만 조회. 그건 조선일보 사설이요. 1000조회를 안 넘어요. 사람들이. 조선일보 사설이 읽는데 5분이면 읽어, 3분이면 읽어, 빨리 읽는 사람은. 저는 1시간 걸리는 거를 2만, 3만 조회를 해. 그러면 조회 수로 제가 만약에 1000조회다. 그럼 조회 수로 제가 30배고요. 곱하기 그 시간으로 치면 제가 12배예요. 1시간이니까 5분에 대해서 12배, 3분에 대해서 20배. 그럼 20배라고 치고. 오케이. 그러면 30 곱하기 20. 그럼 저의 이게 조선일보 사설보다 600배의 힘을 가진 거예요. 세뇌 탈출이. 계량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냥 조그만 공간 하나 만들고 비싸지 않은 장비로 이렇게 유튜브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조선일보 사설 대비 600배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개인 소통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진실로 수렴한다고요, 이게. 그러면 소통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로 수렴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
노동이 세상의 이치를 넘겨다 볼 수 있는, 넘겨짚을 수 있는 그런 노동이 됐고, 그 다음에 시장이 세계화돼서 전 세계 모든 경제가 다 세계 시장 속에서 작동하는 상태가 돼서 이제 웬만하면 세계대전 안 일어난다. 세계대전 일어날 정도로 중국과 같이 대형 사고 치면 너 좀 세계 시장에서 한 2cm만 여기까지만 좀 밖에 나가 하고 밀어버리면 이번에 미국이 밀듯이 밖에 나간 부분은 동상 걸려서 떨어져 나가요. 못 견딘다고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딱 포위해 놓고 사고 못 치게 딱 압박해 놓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 가해버리면은 군기가 잡혀요. 버르장머리를 배운다고요. 시장의 동질화, 시장의 세계화. 이 셋에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현대 문명의 지난 50년 동안 필수적 자원이 된 석유화학 때문에 그래요. 석유의 안정화, 석유 수급의 시장화죠. 석유 수급의 시장화예요. 석유의 서플라이 앤 디맨드. 옛날에는요, 오펙 체제, 걸프 크라운 컨트리, GCC, 걸프 왕국들 한 6, 7개 되죠. 거기 모여서 야 요새 보니까 그 서유럽 미국 애들 그 겁대가리가 없어. 어떻게 저기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 그래. 쟤들 겁 없네. 아 우리 한 50불 더 올려서 100불 갈까? 100불 값이 그럼 100불이에요. 연화 같으면 그래요. 그게 극복이 된 거예요. 세계 석유 질서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석유 수급의 시장화죠. 서플라이 앤 디맨드가 시장 논리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현대 문명이 바닥을 찍고 강화되는, 이때까지 바닥은 추락은 해체 파워의 강화라고요. 사람을 점점 더 무도덕한 자의식 이고로 만들어가는, 찍고 이제 거꾸로 강화돼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자율적 개인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명으로 이게 꼭 변곡점을 통과한 것 같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얘기를 좀 정치하시는 분들, 또 언론 하시는 분들이 좀 알으셔야 돼. 그래야 백성이 좀 편안해져요. 그러면 트럼프는 장사치가 아니라 바로 이런 현대문명의 성격 변화에서 나오는 미국 보수혁명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수혁명이 저게 단순히 트럼프 혼자서 날뛰어서 되는 거 아니다. 저 밑에는 무시무시한 굉장히 중요한 현대문명이 변곡점을 찍고 강화돼 간다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제 거기서 야 미중 전쟁은 그냥 단순히 무슨 뭐 무역 적자 흑자 따지는 전쟁 아니야. 저거는 문명의 원칙에 관한 전쟁 같아. 미중 전쟁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야. 이거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야 미중 전쟁이 미중 문명 전쟁이고 굉장히 심각한 전쟁이라면 그러면 중국이 북한의 뒷배니까 저 전쟁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결국 분단 구조 무너진다는 얘기네. 야 지금 정은이 잠 못 자겠다. 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 무시하잖아요. 한국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 한국 언론계, 한국 지식층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고요. 우리랑 직결돼 있는데 이런 진실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던 간에 지구는 돌고요.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월 동안 한국 정치는 뒤집어집니다. 쓰나미가 옵니다. 미국 보수혁명 트럼프의 승리는 앞으로 명확해질 겁니다. 지금 뭐 미국 그 주지사 선거, 엊그저께 있었던 루지아나 주지사 선거 이런 데서 이제 공화당 트럼프 쪽이 지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에 트럼프 진영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두 번째, 미중 문명 전쟁에서 이미 미국의 절대적 우위가 명확해졌는데 앞으로 점점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죠. 홍콩이 저지경 났는데 한반도 어떻게 개입해요? 네 번째, 북한 김일성 영생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런 한 4가지 추세가 갈수록 명확해지면 결국 2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간첩, 종북, 친북이 동요하고 분열됩니다. 간첩은 이제 맥이 빠져갖고 간첩질에 안 나서고 어떻게 그냥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으려 그래요. 몸 안 다쳐야 되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폭로됐을 때, 저는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전향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빠져나갈 수 있게 지금 흔적을 그 방향으로 틀기 시작할 거라고요. 웬만한 간첩들은. 종북, 친북도 마찬가지죠. 야, 이거 줄 잘못 쓴 것 같아. 몸 좀 조심해야지. 앞으로 문정인 씨, 정세현 씨 이런 사람들 말 좀 조심할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분들인데. 벌써 김근식 씨는 말 딱 바꿨잖아. 김근식 씨는 저기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서 상당히 친북선한 학자였는데 요새는 북한 해방돼야지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한다 그래요. 이번 조국 때도 엄청 비판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김근식, 서민, 허지웅 이런 진중권 이런 사람들 튀는 거 보세요. 저쪽 진영으로부터 같이 안 가고 튀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진영이 그러니까 바깥에 살집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안은 무기력해지고 권력 잡고 휘두르는 몇 명만 설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저기. 그 다음에 이제 수구분단 기득권,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야당 범털, 지식층, 힘깨나 말깨나 하는 깨나족 이거 역시 크게 동요하죠.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지금 저대로 갈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동요 때문에 못 가요. 왜냐? 지금까지의 행태는요. 지금까지의 행태는 트럼프가 저거 별것도 아닌 장사치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혁명 그런 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미중 전쟁은 저건 미국이 좀 중국 좀 못 살게 굴다가 결국 봉합된다. 그 다음에 중국은 역시 한반도에 무지막지한 영향력 갖고 있고 역시 북한의 뒷배다. 북한 김일성 영생교 그거 망한다고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끄떡없잖아. 그거 절대 안 망해. 이 네 가지의 전제를 깔고서 분단 수구 기득권들이 이 폐악질, 이 멍청한 짓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네 가지 다 무너지는데 어떡할 거야 지들도. 무너지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이거 패닉에 질려서 겁에 질려서 튀어버린다고요 이게. 그래서 5개월 동안 한국 정치가 이거 버텨낼 수가 없어요. 저쪽 진영은 저쪽 진영대로 겁질려서 튀고요. 이쪽은 이쪽대로 겁질려서 튀어요.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 이번에 22일 날 자정이 아마 결정될 텐데 이게 더욱더 극적으로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미군과 다국적군, 즉 미援군에 의해서 북한이 접수, 평정, 해방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 맨 마지막은 5개월 지금 총선 전에 일어날지 총선 다음에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까지는 총선 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 쓰나미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가 회복 어느 경우든 상관없어요. 지소미아를 다시 회복시키면은 자기들이 웃기는 짜장이라는 걸 증명한 거고요. 지소미아를 파괴시키면 자기들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간첩과 다름없는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셀프 인증한 겁니다. 어느 경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5개월 정도의 한국 정치가 뒤집어집니다. 쓰나미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시민은 믿고 기댈 정당도 없고 믿고 기댈 빅 미디어도 없으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헤쳐나가야죠. 그래서 이 공수처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힌 요 이쁜 책입니다. 요게요. 낙권으로 어디 현장 같은 데 가서 제가 좀 매포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시면은 한 권에 300원, 두 권에 500원, 1,000원짜리 냈는데 잔돈이 없으면 4권 드리는 그런 식으로 파는 걸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책값이 아니라 취급비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주문을 해주시면 이거를 100권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100권에 2만 원이고요. 좀 듬뿍 넣어서 한 10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000권밖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선착순이고요. 벌써 어저께 그저께 해서 한 5,000권 팔았습니다. 010-3330-1242 부탁드리고요. 이거 안 남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10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위헌인가? 그 다음에 공수처장 임명의 중립성 보장될 수 있나? 공수처는 민변 검찰 아닌가? 공수처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이익권, 그러니까 계급장 떼고부터 하고서 밑에 것이 공수처장들이 받는 이런 것이 제도화돼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다음에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는 적정한가? 그다음에 공수처의 선별 수사가 이게 얼마나 악랄한 것인가? 그다음에 공수처가 경찰을 완전히 시다바리로 이용해 먹으면서 무시무시한 파워를 발휘하는 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9번째가 공수처가 공룡기관으로, 이거 지금 몇 명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공룡기관이 돼서 사실은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그다음에 10번째가 공수처는 검찰 개혁인가 아니면 게슈타포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한 주제당 딱 2페이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요약이랑 문항까지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만든 책이에요.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뭐 몇 명 친지들 모여서 100권씩 해도 소용없으니까 5,000원씩 출연하셔서 25권씩 나눠 가지십시오. 2만 원 보내신 다음에. 자, 저희 자유시민은 계속해서 투쟁을 해야죠. 그래서 이 선거구별로 한 8명씩 모이면 그게 한 5, 60명 조직으로 형성이 되고 그게 그렇게 모이면은 지역 그 후보나 당선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활동가로 나서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청년들이 주도하는 탄핵 집거하기 마로니에에서 토요일날 격주 간격으로 토요일날 오후에 밤에 열리죠. 5시 반에 열립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가 뜨뜻하고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 그 다음에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그 다음에 그 변호사 운동하시는 장다령 변호사, 그리고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 대표, 그리고 이제 박성현이, 그리고 고생하는 자유대한민국당의 오상종 대표, 턴라이트의 강민구 대표, 저 하나 빼고는 전부 40대고요. 그래서 탄핵 집거하기 집회가 열리고요. 굉장히 참 뜨뜻하고 활기찬 그런 집회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두툼하게 입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